서울의 밤은 언제나 화려한 불빛으로 빛났다. 강남의 번화가를 벗어나 한적한 주택가로 접어들자 고풍스러운 저택들이 숲처럼 펼쳐졌다. 그 중에서도 으리으리한 대문과 드넓은 정원을 자랑하는 한옥저택은 경성그룹 최규만 회장의 오랜 거처였다. 3대에 걸쳐 사업을 일궈온 경성그룹은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했지만 최근 몇 년간은 신사업 부진과 내부 갈등으로 인해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이름이 주는 위용은 대단했다. 그 집의 3세대 외동아들인 최하준은 26살이었다.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갓그룹의 전략기획실에 입사한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후광 아래 거칠 것 없는 삶을 살아왔다. 번쩍이는 수입차, 최고급 명품옷, 그리고 늘 그를 따르는 사람들. 하준에게 세상은 언제나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그는 오만했고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어 판단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특히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의조차 갖추지 않았다. 그에게 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었다. 그날 밤 하준은 친구들과의 파티에서 과음을 했다. 그는 자신의 애마인 최고급 스포츠카 팬텀에 몸을 싣고 싶었지만 술에 취한 몸으로는 운전할 수 없었다.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늦은 시간이라 쉽게 잡히지 않았다. 그때 마침 길게 서 있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차량 공유 서비스에 등록된 개인 기사 차량 같았다. 하준은 거침없이 차 문을 열고 뒷좌석에 몸을 던졌다. 어이 아저씨, 경성동 23번지 한옥저택으로 가요. 빨리. 그의 목소리에는 술기운과 함께 특유의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운전대를 잡고 있던 남자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중년이었다. 그의 이름은 박준호. 단정한 흰 셔츠에 검은 바지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짙은 어둠 속에서도 형용할 수 없는 깊이와 날카로움을 담고 있었다. 평범한 외모와는 달리 그의 표정은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하준의 무례한 태도에도 아무런 말 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차를 출발시켰다. 차량은 서울의 밤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하준은 뒷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술기운 때문인지 혹은 박준호의 운전 실력이 뛰어난 탓인지 그는 어느새 잠이 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앞으로 쏠렸다. 차가 급정거한 것이다. 하준은 깜짝 놀라 눈을 떴다.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박준호는 침착하게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손님. 갑자기 고라니가 뛰어들어서 하준은 차에서 내려 자신의 팬텀을 확인했다. 그의 최고급 스포츠카는 앞 범퍼 한쪽이 살짝 긁혀 있었다. 큰 흠집은 아니었지만 하준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의 소중한 애매 흠집이 생겼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아저씨,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고라니 때문에 내 차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거 얼마짜리 차인 줄 알아요? 수십억짜리 차예요. 아저씨 인생 통틀어 만져볼 수나 있는 돈이나 하세요. 하준은 흥분하여 박준호에게 삿대질을 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함께 특유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박준호는 차에서 내려 긁힌 범퍼를 말없이 살펴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일 뿐이었다. 지금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요. 책임져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수리비 엄청 나올 텐데 아저씨가 다 배상해요. 아저씨 같은 사람 월급으로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거예요. 하준은 계속해서 박준호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나 최하준이에요. 경성그룹 최규만 회장 손자라고 이까짓 아저씨 한 명쯤은 내 손가락 하나로 바닥에 묻어버릴 수 있어. 박준호는 하준의 끊임없는 비난에도 아무런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입계는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것은 비웃음도 체념도 아닌 알 수 없는 깊이를 가진 미소였다.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수리비는 전액 배상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연락드리겠습니다. 박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하준은 박준호의 태도에 더욱 기가 막혔다. 뭐야, 이 아저씨 제정신이야. 아니, 아저씨가 뭘 가지고 내 차 수리비를 갚아 허세 부리지 말고 솔직히 말해요. 지금 수중에 얼마 없죠. 내가 불쌍해서 봐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손님. 저는 제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박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다. 그 빛은 하준의 오만함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듯했다. 하준은 박준호의 눈빛에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지만 이내 자신의 우월감을 되찾았다. 꼴랑 대리운전 기사가 뭘 할 수 있겠어. 분명 어디서 돈이라도 빌려서 갚으려고 하겠지. 아니면 자기 가족들에게 손 벌리거나. 하준은 박준호를 비웃으며 생각했다. 좋아, 어디 한번 배상해봐요. 경성그룹 최하준한테 빚지고는 못 살 걸 내일까지 연락 안 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내 채 손댄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줄 테니. 하준은 마지막 경고를 날리고 다시 채에 올라탔다. 박준호는 하준이 차를 타고 사라지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희미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의 주머니에는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다. 방금 전 하준이 차에서 내릴 때 몰래 주머니에 넣어둔 쪽지였다. 쪽지에는 김도현이라는 이름과 함께 오래전 잃어버린 나의 형제여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박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복잡한 과거와 현재의 계획이 이 작은 쪽지 안에 응축되어 있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하준은 어젯밤의 일을 떠올리며 흐뭇하게 웃었다. 그 대리운전 기사 아저씨 지금쯤 엄청 후회하고 있겠지, 하하. 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상대방을 짓밟는 것에 묘한 쾌감을 느꼈다. 그는 박준호가 자신에게 연락해서 무릎이라도 꿇고 사정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하준의 기대와는 달리 박준호로부터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하준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이 아저씨 설마 배째라는 건가? 어디 감히 나를 무시해? 그는 분노가 치밀었다. 당장이라도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그때 하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경성그룹 김 이사였다. 김 이사는 하준의 아버지 최상우 사장과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인물로 그룹의 중역 중 한 명이었다. 하준아, 지금 당장 회장실로 와라.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다. 아주 중요한 문제다. 김 이사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하준은 김 이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의아함을 느꼈다. 긴급 이사회 무슨 일이지? 혹시 내가 어제 술자리에서 사고라도 친 건가? 그는 머릿속을 굴렸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일은 없었다. 그는 투덜거리며 회장실로 향했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 회의실에서 자신이 어제 밤 모욕했던 대리운전 기사가 자신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카드를 내밀 것이라는 것을. 그의 오만함이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되갚아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경성그룹 최규만 회장의 비서실장. 김 이사의 다급한 목소리는 최하준의 가슴을 왠지 모르게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어젯밤의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김 이사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심각성이 묻어 있었다. 설마 내 차 수리비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겠지. 하준은 스스로에게 되물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회장실로 향하는 동안 하준은 어젯밤 박준호 기사의 침착하고 알 수 없는 눈빛을 다시 떠올렸다. 그 평범해 보이는 남자의 눈빛 속에는 어딘가 모를 깊이와 단호함이 있었다. 평생 갚아도 모자랄 돈이라는 자신의 비웃음에도 흔들림 없던 모습이 왠지 모르게 불길하게 다가왔다.
하지만 하주는 이내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다. 꼴랑 대리운전 기사가 뭘 어쩌겠어. 분명 어딘가에서 돈을 끌어모으고 있겠지. 아니면 연락이 없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엄포라도 놓아야겠어. 회장실 문이 열리고 하준이 들어섰을 때 이미 이사회 주요 임원들과 그의 아버지 최상우 사장이 모여 있었다. 회의실 분위기는 평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버지 최상우 사장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드리워져 있었고 이사들의 표정에는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다. 하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하준아, 어제 내 차 사고 말이다. 김 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하준은 김 이사의 말에 뜨끔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아, 네. 그 대리운전 기사 때문에 범퍼가 살짝 긁혔습니다. 제가 수리비 청구하려고 했습니다. 최상우 사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하준아. 그 대리운전 기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준은 의아했다. 그때 김 이사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박준호의 이름과 함께 그의 개인 정보가 떠 있었다. 박준호는 과거 JNK라는 이름의 중소건설 회사를 운영했던 대표이사였다. 그 회사는 불과 15년 전까지만 해도 경성그룹의 주요 하청업체 중 하나였으며 한때는 경성그룹을 위협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15년 전 갑작스러운 부도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 부도의 배후에는 당시 경성그룹의 불공정한 하청 계약과 기술 탈취가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최규만 회장이 그룹을 확장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시절의 일이었다. 하준은 김 이사의 설명을 듣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그 대리운전 기사가 JNK 대표였다고요. 정확히 말하면 JNK의 마지막 대표였습니다. 김 이사가 덧붙였다. JNK가 부도나기 직전 이 회사와 관련된 모든 중요한 인물들이 의문의 사고를 당하거나 실종되었는데 박준호 대표는 유일하게 살아남아 잠적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행방이 묘연했는데 대리운전 기사로 위장하여 나타났다니 최상우 사장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아무래도 그가 우리 그룹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게 분명하다. 하준아, 네가 그를 자극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 그가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하준은 자신의 어깨에 드리워진 그림자의 실체가 드러나자 등골이 오싹했다. 어젯밤 자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모욕했던 그 남자가 사실은 경성그룹의 오랜 숙적이었다니. 그리고 그의 부모님과 할아버지가 연루된 과거의 악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물이었다니. 회의는 경성그룹의 현재 상황에 대한 보고로 이어졌다. 최근 경성그룹의 주가가 급락하고 주요 사업들이 알 수 없는 방해를 받고 있었다. 내부에서는 알 수 없는 정보 유출이 계속되었고 중요한 계약들이 번번이 무산되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되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사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박준호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김 이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가 지난 15년간 잠적하며 복수를 계획한 것이라면 지금 우리 그룹은 그의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준은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함이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 것만 같았다. 그는 박준호가 어젯밤 자신에게 던졌던 알 수 없는 미소를 떠올렸다. 그것은 비웃음도 체념도 아닌 모든 것을 알고 지켜보는 자의 여유였다. 박준호는 이미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었고 하준은 그저 그 계획의 일부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다. 회의는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다. 경성그룹은 이미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고 그들은 박준호라는 보이지 않는 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하준은 회의실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팬텀은 여전히 앞 범퍼가 긁힌 채 주차되어 있었다. 그 작은 흠집은 이제 단순한 수리비 문제가 아니라 경성그룹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복수의 서막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하준은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박준호의 얼굴과 김 이사가 보여준 JNK 회사의 부도 서류가 계속해서 아른거렸다. 그는 어렴풋이 들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 즉 경성그룹이 급성장하던 시기에 불미스러운 소문들을 떠올렸다. 불공정한 경쟁 뒷거래, 그리고 사라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는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현실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현실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박준호였다는 것을 하준은 아버지에게 박준호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려 했지만 아버지는 늘 그 주제를 회피했다. 하준아, 그건 네가 알 필요 없는 일이다. 너는 그저 회사 경영에만 신경 쓰면 된다. 하지만 이제 하준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었다. 박준호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고 경성그룹은 위기에 처했다. 그는 박준호의 연락을 기다렸다. 자신이 어젯밤 뱉었던 모욕적인 말들, 아저씨 같은 사람 월급으로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거예요. 내 손가락 하나로 바닥에 묻어버릴 수 있어 라는 말들이 칼날이 되어 자신을 찌르는 듯했다. 박준호는 분명 그에게 연락을 할 터였다. 그리고 그 연락은 단순한 수리비 청구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하준은 직감했다. 그것은 경성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 분명했다. 밤은 깊어지고 하준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평범한 대리운전 기사에게 모든 것이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거대한 공포로 변해 있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불안한 밤이었다. 최하준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박준호의 얼굴과 그가 어젯밤 내뱉었던 냉소적인 말들로 가득했다. 새벽녘 겨우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조차 그는 박준호의 그림자에게 쫓기며 절규했다. 깨어나자마자 그는 가장 먼저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박준호로부터 온 메시지는 없었다. 대신 그의 아버지 최상우 사장에게서 다급한 문자가 와 있었다. 오늘 오전 라시 긴급 이사회가 열린다. 절대 빠지지 마라. 하준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긴급 이사회라니 어제 그 박준호 때문인가. 그는 간밤의 악몽이 현실이 될 것만 같아 불안했다. 그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회장실로 향했다. 경성그룹 본사 건물은 여전히 웅장했지만 하준의 눈에는 그 위험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로비의 직원들은 평소와 달리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고 그들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10시 정각 회장실 문이 열리고 하준이 들어섰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모든 이사들과 아버지 최상우 사장, 그리고 할아버지 최규만 회장까지 참석해 있었다. 평소 그룹의 주요 사안에만 모습을 드러내던 최규만 회장의 참석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게 했다. 최규만 회장은 백발이 성성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매서웠다. 그는 하준을 보자마자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하준아, 네가 어젯밤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아느냐. 최규만 회장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하준을 질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하준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그저 단순한 대리운전 기사인 줄 알고. 단순한 대리운전 기사. 이 멍청한 놈 네가 감히 누굴 건드렸는지 알기나 해. 최규만 회장은 분노에 차서 테이블을 내리쳤다. 회의실 분위기는 더욱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최상우 사장이 김 이사에게 눈짓을 보냈다. 김 이사는 긴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회장님, 사장님,
지금부터 긴급 이사회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부로 우리 경성그룹의 지분 구조에 심각한 변동이 감지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알 수 없는 세력이 우리 그룹의 지분을 대량으로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그 지분은 이미 그룹 총 지분의 40%를 넘어섰습니다. 이 말의 회의실은 술렁였다. 40%는 그룹의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엄청난 지분이었다. 이사들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 밝혀졌습니까? 최상우 사장이 다급하게 물었다. 김 이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장님.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 세력의 배후에 있는 인물은 바로 박준호입니다.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최하준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박준호. 어젯밤 자신이 더럽다. 평생 갚아도 모자랄 돈이라며 모욕했던 그 남자. 그가 경성그룹의 지분 40%를 수유한 거대 세력의 배후라니. 이건 악몽이었다. 박준호라니, 그가 어떻게 그런 돈을. 최상우 사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김 이사는 태블릿 PC 화면을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 띄웠다. 화면에는 박준호의 사진과 함께 그의 과거 경력이 상세하게 나와 있었다. 그는 15년 전 부도 처리된 JNK 건설회사의 대표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해외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통해 막대한 부를 쌓은 재계에 숨겨진 거물이었다. 그는 그동안 철저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한국으로 돌아와 경성그룹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었던 것이다. 스크린에는 JNK 건설회사가 부도나던 당시의 기사들이 함께 떠 있었다. 당시 경성그룹이 JNK의 기술을 탈취하고 불공정한 계약으로 JNK를 파산시켰다는 내용의 기사들이었다. 그리고 최규만 회장의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되어 있었다. 하준은 화면을 보자마자 할 말을 잃었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 중소기업을 파산시켰고 그 기업의 대표였던 박준호가 지금 복수를 위해 나타난 것이었다. 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젯밤 자신의 오만하고 무지한 행동이 사실은 거대한 복수극의 방가쇠를 당긴 꼴이었다. 최규만 회장은 침묵 속에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과거의 잘못이 결국 자신을 찾아온 것에 대한 체념, 그리고 박준호의 치밀한 복수 계획에 대한 놀라움. 그럼 그가 우리 그룹을 인수하려 한다는 겁니까? 한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는 이미 지분 40%를 확보했으며 오늘 이사회에서 나머지 지분까지 확보하여 경성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할 계획입니다. 그때였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어젯밤 최하준이 모욕했던 대리운전 기사 박준호였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어젯밤과는 180도 달랐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 차림에 머리칼은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그의 등 뒤에는 서류 가방을 든 덩치 큰 비서들이 따르고 있었다. 박준호는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시선은 최하준에게 향했다. 그의 입계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어젯밤 하준이 보았던 그 알 수 없는 미소와 똑같았다. 하지만 지금 그 미소는 조롱과 승리감을 담고 있었다. 하준은 박준호의 등장에 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어젯밤 짓밟으려 했던 더러운 기사가 지금 경성그룹의 운명을 손에 쥐고 서 있었다. 박준호는 회의실 중앙에 섰다. 그의 시선은 최규만 회장을 향했다. 오랜만입니다, 최규만 회장님. 그리고 최상우 사장님. 그리고 최하준 군. 어젯밤 제 차 수리비 문제 기억하십니까? 하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박준호는 그의 비서에게 손짓했다.
비서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박준호에게 건넸다. 박준호는 그 서류를 회의실 중앙 테이블에 툭 던졌다. 탁 하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이것은 JNK 건설회사의 마지막 대표였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경성그룹에 제안하는 경성그룹 인수 합병 계약서입니다. 박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15년간 응축된 복수심이 담겨 있었다. 어젯밤 최하준 군이 제 채 흠집을 냈더군요. 그리고 평생 갚아도 모자랄 돈이라며 저를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어 최하준 군의 모든 것을 빼앗아버리는 것으로 그 수리비를 배상하는 것이 어떻겠냐고요.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은 경악했고 최상우 사장은 분노에 차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최규만 회장은 묵묵히 박준호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체념과 함께 알 수 없는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하준은 몸을 떨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의 대가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의 오만함이 불러온 재앙. 경성그룹의 운명은 이제 박준호의 손에 달려 있었다. 15년간 숨죽여 기다려온 복수의 칼날이 드디어 그를 향해 겨눠진 것이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충격적인 순간이었다. 경성그룹 회의실은 박준호가 던진 인수합병계약서라는 단어와 함께 정적에 휩싸였다. 최하준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할아버지 최규만 회장은 묵묵히 박준호를 응시했다. 회의실의 팽팽한 긴장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박준호는 싸늘한 시선으로 최규만 회장을 바라보았다. 최규만 회장님 15년 만에 다시 뵙는군요. JNK 건설의 박준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속에는 15년간 응축된 한과 복수심이 담겨 있었다. 최규만 회장은 짧게 한숨을 쉬었다. 기억하고 말고 할 것이 있겠나. 자네가 이렇게 성장해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군. 그의 목소리에는 패배를 인정한 듯한 체념이 묻어 있었다. 상상도 못하셨겠죠. 하차는 중소기업 사장을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았으니 그가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셨을 겁니다. 박준호는 비웃듯 말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예상을 보기 좋게 뒤엎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당신에게서도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겠다고. 박준호는 경성그룹 이사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태블릿 PC를 들어 화면을 스크린에 띄웠다. 화면에는 15년 전 JNK 건설회사가 승승장구하던 시절의 모습이 펼쳐졌다. 당시 JNK는 혁신적인 건축 기술과 탁월한 시공 능력으로 업계에서 주목받는 중소기업이었다. 박준호는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과 함께 최규만 회장과 최상우 사장이 젊은 시절 JNK와 협력하던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추악한 배신이 숨겨져 있었다. 당시 JNK는 경성그룹의 핵심 프로젝트인 미래도시건설의 주요 하청 업체였습니다. 박준호는 담담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하지만 경성그룹은 JNK의 기술을 빼돌리고 고의적으로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협력업체들을 압박하여 JNK와의 거래를 끊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JNK는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최규만 회장님은 제게 회사를 넘기지 않으면 부도를 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저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경성그룹의 거대한 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JNK는 부도 처리되었고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원들은 거리로 나앉았고
저와 함께 회사를 일궈온 동료들은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스크린에는 JNK가 부도 처리되던 당시의 뉴스 기사와 시리에 빠진 직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떠올랐다. 이사들은 웅성거렸다. 그들 중 일부는 당시의 불미스러운 소문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저는 모든 것을 잃고 잠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박준호는 차가운 시선으로 최규만 회장을 노려보았다. 저는 지난 15년간 해외를 떠돌며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경성그룹이 흔들리는 틈을 타 당신의 발 아래 있던 제가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낮에는 평범한 운전기사로 위장하여 당신들의 동향을 살폈고 밤에는 제가 쌓아온 자본과 정보력을 이용해 경성그룹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당신들의 모든 비리와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그가 단순히 부유한 투자자가 아니라 15년간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해온 인물이라는 사실에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은 경악했다. 최하준은 자신이 어젯밤 아무렇지도 않게 모욕했던 그 남자가 사실은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그의 오만함과 무지함이 불러온 재앙이었다. 최하준 군 어젯밤 제 차에 흠집을 냈더군요. 그리고 평생 갚아도 모자랄 돈이라며 저를 모욕했습니다. 박준호는 최하준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어 최하준 군의 모든 것을 빼앗아버리는 것으로 그 수리비를 배상하는 것이 어떻겠냐고요. 그의 입에는 섬뜩한 미소가 떠올랐다. 박준호는 비서에게 손짓했다. 비서는 인수합병 계약서를 이사들 앞에 하나씩 놓았다. 이 계약서는 경성그룹의 모든 지분을 제가 소유하고 경영권을 완전히 넘겨받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지분을 확보했으므로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저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경성그룹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최상우 사장이 분노에 차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박준호, 네가 감히 이런 짓을 꾸밀 줄이야.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가만히 있지 못하겠죠. 박준호는 비웃듯 말했다. 하지만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당신들이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행위와 비리들을 낱낱이 파헤쳐 놓았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이미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조만간 언론에도 공개될 것입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은 경악했고 최규만 회장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박준호가 준비한 것은 단순한 인수합병이 아니라 경성그룹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거대한 폭로였다. 당신은 대체 뭘 원하는 겁니까? 최하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오만함을 내세울 수 없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함께 절규가 담겨 있었다. 박준호는 최하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15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젊은 날의 분노와 현재의 차가운 이성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돌려받을 겁니다. 당신들이 내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그리고 당신들에게 진정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그는 최하준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그의 손에는 묘한 힘이 실려 있었다. 최하준 군, 당신은 아직 어리고 순진합니다. 당신의 오만함과 무지는 당신 아버지가 그리고 할아버지가 저지른 죄의 그림자 속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의 오만함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그의 말은 협박이자 동시에 제안이었다. 하준은 박준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경성그룹의 운명은 이제 박준호의 손에 달려 있었고 하준의 삶 또한 그의 손아귀에 놓여 있었다. 15년간 숨죽여 기다려온 복수의 칼날이
드디어 그를 향해 겨눠졌고 그는 그 칼날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잔혹한 교훈이 시작되고 있었다. 경성그룹 회의실은 박준호의 충격적인 폭로와 함께 살얼음판이 되었다. 최하준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할아버지 최규만 회장은 침묵 속에 깊은 고뇌에 빠진 듯했다. 최상우 사장은 분노와 함께 불안한 눈빛으로 박준호와 인수 합병 계약서를 번갈아 보았다. 박준호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15년간 응축된 복수심이 그 속에서 차갑게 빛났다. 최규만 회장님, 당신은 JNK를 파멸시켰습니다. 저의 기술을 빼앗고 저의 동료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최규만 회장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무게와 함께 후회가 섞여 있었다. 박준호, 나도 인정한다. 과거의 내 행동이 옳지 않았어. 자네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 하지만 경성그룹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달린 곳이다. 자네의 복수 때문에 무고한 직원들까지 피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겠나. 박준호는 비웃듯 말했다. 무고한 직원들 15년 전 JNK 직원들은 무고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은 당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최상우 사장이 발끈하여 소리쳤다. 그래서 경성그룹을 파멸시키겠다는 건가? 그렇게 해서 자네에게 남는 게 뭔데? 파멸이 아닙니다. 재건입니다. 박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경성그룹은 너무 오랫동안 낡고 부패한 경영 방식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경성그룹을 인수하여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만들 겁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기업으로요. 당신들이 짓밟았던 JNK의 정신으로 말입니다. 그의 말은 이사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박준호가 단순히 복수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경성그룹을 재건할 의지가 있다는 것에 그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경성그룹의 미래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박준호의 등장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박준호는 다시 최하준에게 시선을 돌렸다. 최하준 군, 어젯밤 당신은 저에게 아저씨 같은 사람 월급으로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거예요 라고 말했죠. 저는 그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의 입계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당신에게 그 평생이라는 시간을 선물해야겠다고요. 하준은 박준호의 말에 오싹함을 느꼈다. 그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이 인수 합병 계약서에는 한 가지 특별한 조항이 있습니다. 박준호는 계약서를 집어들고 특정 페이지를 펼쳤다. 최하준 군은 경성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박준호에게 넘겨주고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다. 그리고 향후 10년간 경성그룹의 가장 낮은 직급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업 분야를 경험하고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만약 이를 거부할 시 최하준 군에게는 경성그룹의 부실 경영과 관련하여 법적인 책임이 따를 것이다. 하준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가장 낮은 직급이라니. 그는 평생을 오만하고 방탕하게 살아왔던 재벌 3세였다. 그에게 가장 낮은 직급에서 일하라는 것은 치욕이나 다름없었다. 말도 안 돼. 내가 왜 그런 치욕적인 일을 해야 해. 당신이 감히 날 어디까지 떨어뜨리려 하는 거야. 하준은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박준호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치욕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최하준 군. 당신은 평생을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죠. 저는 당신에게 그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해줄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진정한 가치를 배우게 할 겁니다.
당신이 거부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당신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모든 비리가 낱낱이 공개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최상우 사장이 하준을 말렸다. 하준아, 그만둬. 네가 감당할 수 없을 거야. 최규만 회장은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박준호의 복수가 단순한 파멸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직감한 듯했다. 박준호, 알겠습니다. 최규만 회장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체념이 묻어 있었다. 우리가 자네에게 지은 죄는 너무 크다. 자네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하준이는 무고하다. 그 아이에게 너무 가혹한 벌은 주지 말아다오. 무고하다고요? 박준호는 비웃듯 말했다. 최하준 군은 저에게 모욕을 주었고 자신의 특권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죄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님의 요청을 고려하겠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변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그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도 있겠죠. 박준호는 하준에게 계약서를 내밀었다. 최하준 군,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오만함과 함께 모든 것을 잃을 것인지, 아니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진정한 가치를 배울 것인지.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준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아 들었다. 그의 시선은 가장 낮은 직급에서 10년간 일하는 조항에 머물렀다. 그의 심장은 고통스럽게 죄어왔다. 그는 평생을 누려왔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함이 불러온 결과에 대한 처절한 후회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그는 박준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복수심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한 알 수 없는 기대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알겠습니다. 박준호 씨, 제가 이 계약서에 서명하겠습니다. 하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오만함과 특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결정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 분명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박준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15년간의 복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하지만 그의 복수는 단순히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잘못된 길을 걷던 한 사람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훨씬 더 의미 있는 복수였다. 경성그룹의 경영권은 박준호에게로 넘어갔다. 그는 즉시 새로운 경영진을 꾸리고 그룹의 체질 개선에 착수했다. 한성그룹은 과거의 비리와 부패를 청산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최규만 회장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고 최상우 사장은 박준호의 지휘 아래 낮은 직급에서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하준.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평범한 대리운전 기사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화려한 특권의 연속이 아니었다.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세상의 진짜 얼굴을 마주해야 했다. 그의 앞에 펼쳐질 새로운 삶은 고되고 힘들겠지만 그는 그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게 될 것이었다. 경성그룹 회의실의 팽팽한 긴장감은 최하준이 인수 합병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차갑고 현실적인 공기로 바뀌었다. 그의 손에 들린 펜은 무거웠고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함께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다. 박준호는 최하준의 서명을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15년간 숨죽여 준비했던 복수가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경성그룹은 박준호의 손에 완전히 넘어갔다.
그는 즉시 그룹의 명칭을 JNK로 바꾸고 새로운 경영진을 꾸렸다. 그는 과거 경성그룹이 저질렀던 모든 비리와 부패를 낱낱이 파헤쳐 청산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을 단행했다. 그의 리더십 아래 JNK는 빠르게 안정되었고 과거의 명성을 되찾아가는 듯했다. 최규만 회장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 조용히 은퇴했다. 그는 박준호가 자신에게 복수하는 방식이 단순한 파멸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기회를 주었다는 것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손자의 오만함이 결국 자신과 그룹에 큰 교훈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최상우 사장 또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박준호의 제안에 따라 JNK그룹의 가장 낮은 직급에서부터 다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에서 저질렀던 잘못들을 반성하며 아들 하준이 겪을 고통을 미리 경험하고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리고 최하준,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평범한 대리운전 기사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화려한 특권의 연속이 아니었다. 박준호는 최하준에게 그룹 내의 가장 기본적인 부서인 생산 현장에서부터 시작하여 고객 서비스 영업, 그리고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하도록 지시했다. 하준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여 육체적으로 고된 작업을 수행해야 했고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그는 동료들에게 낙하산이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고 때로는 실수 때문에 질책을 받기도 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치욕스럽고 견디기 힘들었다. 그는 불평했고 과거의 권력을 그리워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준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으로 땀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다. 그는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이해하게 되었고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고객들의 불만을 직접 들으며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지위나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과 노력,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준호는 멀리서 최하준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그의 복수는 단순히 상대를 짓밟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잘못된 길을 걷던 한 사람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훨씬 더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 그는 가끔씩 하준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어려운 순간에 그를 도와주곤 했다. 하준은 처음에는 그 도움을 거부했지만 점차 박준호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10년의 시간이 흘렀다. 최하준은 더 이상 과거에 오만하고 방탕했던 재벌 3세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JNK그룹의 모든 사업 분야를 꿰뚫고 있는 노련하고 성실한 김도현 대리였다. 이름을 바꿔 김도현이라는 가명으로 일하게 했다는 설정 추가. 그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최하준이 아닌 그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쌓아 올린 새로운 정체성이었다. 어느 날 박준호는 김도현 대리를 회장실로 불렀다. 김도현은 긴장하며 회장실 문을 두드렸다. 박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다. 김도현 대리 10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김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이제 당신이 받은 벌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호는 책상 위에 서류 하나를 김도현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경성그룹이라는 이름이 적힌 낡은 로고가 박힌 주식회사 증서였다. 이것은 제가 경성그룹을 인수한 직후 별도로 남겨두었던 지분입니다. 이제 이 지분을 당신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당신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던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던 유산입니다. 김도현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였다. 박준호는 그를 완전히 파멸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그에게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고 새로운 기회를 준 것이었다.
이것은 복수의 완성입니다. 김도현 대리. 저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고 당신이 그 모든 것을 다시 배우게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진정한 리더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힘으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준호의 목소리에는 믿음과 함께 진정한 용서가 담겨 있었다. 김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증서를 받아들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박준호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삶은 예측 불가능한 여정이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경멸했던 사람에게서 가장 값진 교훈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쓰디쓴 시련이 우리를 진정한 인간으로 성장시키기도 한다. 최하준은 자신의 오만함과 특권의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대리운전 기사 박준호에게서 돈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성숙함, 그리고 진정한 리더의 자질을 배웠다. 박준호의 복수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을 구원하고 한 기업을 재건하며 궁극적으로는 정의와 용서의 가치를 세상에 보여준 위대한 행위였다. 김도현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최하준이 아니었다. 그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JNK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준비를 마쳤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이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 절대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말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깊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당신이 가장 하찮게 여겼던 그 사람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물질적인 부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함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따뜻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새로운 아침이 밝아왔다. 김도현은 JNK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서 첫 출근을 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겸손함과 깊은 책임감이 서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가 운전하는 차는 더 이상 값비싼 스포츠카가 아니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의 앞에 펼쳐질 미래는 밝았다. 그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